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듬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른바 삼겹살데이 때 돼지고기를 대량으로 싸게 팔면서 그 비용을 모두 납품업체에게 떠넘긴 롯데마트가 철퇴를 맞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가 운영하는 롯데쇼핑에 대해 불공정 행위 책임을 물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악취 곰팡이 발생으로 논란에 휩싸인 LG 건조기 사태가 위자료 10만 원 지급으로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피해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하고 있고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도 문제가 되고 있어 파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5G 시대를 주도하면서 3G와 LTE 요금제 간소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제공되던 온가족 할인 서비스 등을 폐지하면서 사실상 5G 서비스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 마트가 삼겹살 할인 행사를 하면서 그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모두 떠넘겼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돼지고기 판매나 관리를 위한 협력업체 인력도 무상으로 이용한 정황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롯데마트는 그러나 돼지고기 할인은 납품 가격에 반영했고 지원 인력도 자발적인 것이었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강명현 기자입니다. 납품업체에게 판촉비와 인건비 등을 떠넘긴 롯데마트에 대해 4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에 대해 납품업체들에게 판촉 비용을 전가하는 등 5가지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11억 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부터 3년 가까이 삼겹살데이 가격 할인 행사 등 92건의 돼지고기 판매 촉진 행사를 하면서 서면 약정 없이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돼지고기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2,700여 명을 파견받은 뒤 일부 종업원들에게 해당 업무 이외에 포장 업무 등을 시키면서도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자체 브랜드인 PB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자문 수수료를 납품업체가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가 하면 돼지고기를 기존의 덩어리 형태가 아닌 잘린 형태로 납품하도록 하면서 자르는 비용을 납품업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가격 할인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납품업체에게 행사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납품업체와 합의한 단가보다 더 낮은 단가로 납품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떠넘긴 후행물류비 제재는 보류했습니다. 후행물류비는 대형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에 들어온 납품업체 제품을 유통업체들이 각 지점에 배송할 때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다른 유통업체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단독 처리가 부적절하다고 위원회는 판단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강명현입니다. 국내 경기가 어렵다고들 하는데 500대 기업의 근로자 수는 1만 3천 명이나 늘어났죠. 하지만 대기업 안에서도 업종별 차이는 상당히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고란나 기자입니다. 9월 말까지 국내 500대 기업의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 수가 1만 3천 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회사 분할로 감소한 인원을 고려하면 3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고용 증가는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등 전자업종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 센터를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직접 고용이 늘어났고
투자 확대로 인한 고용 창출 효과가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500대 기업 중 고용 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삼성전자 서비스가 8,027명, LG전자가 6,299명으로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순증가 인원도 삼성전자 서비스가 7,694명, LG전자가 3,064명으로 가장 많은 고용 창출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2,831명, 2,282명이 증가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양사는 대규모 투자로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각사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분기 누적 15조 2,900억 원을, SK하이닉스는 2조 3,20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집행했습니다. 반면 한국조선해양은 순감소 인원이 1만 3천여 명으로 집계돼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물적 분할 과정에서 대규모 고용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한국조선해양의 물적 분할이 있기 이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 기준으로도 조선기계설비업종의 순증감 인원은 499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돼 감소세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선 해운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권한나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LG 건조기 악취 곰팡이 사태 조정 내용에 대해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이 뉴스를 취재해온 산업부 김광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네. 한 1년 됐습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결국 LG전자가 소비자들에게 피해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10만 원씩을 주도록 하는 그런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거 절차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한국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 의류 건조기 광고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서 LG전자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예. 예, 조정위는 LG전자가 광고에서 밝힌 1회 건조당 1회에서 3회 세척,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 이런 표현과 달리 실제로는 일정 조건이 충족돼야만 자동 세척이 이루어졌다 보고 광고와 실제가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네, 광고를 믿고 제품을 고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 LG전자가 콘덴서 자동 세척 시스템에 대해 10년간 무상 보증을 하겠다고 했고 무상 수리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전액 환불이 아닌 위자료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예. 의류 건조기 잔류 응축수 녹 발생으로 피부 질환이 발생했다는 소비자 주장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번에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보면 단순히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 이런 표현이 광고가 잘못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잘못됐다는 그 LG 측의 과실을 인정을 했군요. 네네. 저희 뉴스 리듬 팀은 이 사태 초기부터 계속 이 문제를 다뤄왔는데 실제로 대다수의 피해 소비자들은 무상 수리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환불들을 원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 조정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향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결정, 조정에 대해서는 LG건조기 피해 소비자들 전체에 다 미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게 소비자원이 이번 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밝힌 내용이 있는데요. 어떻게 밝혔냐면 이번 분쟁 조정을 개시하면서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예. 소비자 145만 대의 그 건조기를 건조기 145만 대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조정 효과가 적용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따라서 LG전자가 이번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에 LG전자 의류 건조기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소비자들에게 이번 조정 결과가 효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그러니까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그런 피해 소비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거나 소송으로 가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번 조정안 같은 경우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법원 강제성은 없고요. 예. 그 법원으로 가기 전에 이해 당사자들이 사법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가는 절차거든요. 예.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되면 되는 건데 조정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법원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조정한 인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이번에 조정한
신청하신 분은 247명의 소비자가 이번 전에 247명. 조정안을 지금 신청했습니다. 보면은 247명이 조정을 했고 조정의 결정을 직접 이제 효력을 받게 되고요. 네네. 145만 대가 팔렸다면은 최소한 한 명씩만 써도 145만 명이라는 얘기인데 네. 상당히 많은 그런 피해 소비자들. 글쎄요. 위자료 10만 원 결정. 네. 이 양측의 입장이 궁금한데 네네. 일단은 소비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일단 소비자들 중심으로 구성된 네이버 밴드가 있습니다. 예. 그 밴드 그 관계자가 통화를 했는데요. 이 관계자는 좀 경황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조정안 자체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특히 자동 세척 기능이 있다고 해서 이번 제품을 산 건데 예. 다른 타사보다 비싸게 주고 한 수십만 원 더 비싼 18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주고 샀다고 하거든요. 예. 이 정도의 가격을 주고 구매했는데 이제 와서 10만 원만 지금 위자료를 배상받게 된다는 것은 약간 보여주기식 결과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발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밴드에 속한 소비자 대부분이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지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소비자원을 상대로 2차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할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할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에 들어가겠다 이 정도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네. 그 소비자 밴드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은 커뮤니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이버 밴드에 있는 그 커뮤니티 사이트를 말합니다. 예. 거기는 피해 소비자들이 한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거기 지금 보면 지금 몇천 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몇천 명 정도면은 145만 명의 피해 소비자들이 추정이 되는데 네, 네. 그 역시 뭐 그 다수의 인원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도 LG는 얘기할 수가 있겠군요. 네, 네. LG전자는 뭐라고 합니까? 일단 LG전자의 입장은 그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조정안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뭐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예. 조정안이 와봐야 지금 이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검토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우선 소비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인과관계를 인정했다거나 전 건조기에서 악취가 난다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소비자원이 인정한 건 아니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기본적으로 여전히 지금 근거가 없다는 그런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LG전자 측에서는. 예. 그래서 지금 단지 소비자 불편을 고려해서 이번에 이자료 결정이 나온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소송을 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조정안이 와보고 나서 생각을 하겠다고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LG전자는 이전부터 콘덴스 세척 기능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 제품에 문제는 없지만 소비자 편의 차원에서 이 제품을 수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LG 측 입장을 보면 네. 일단은 그 소비자 보호원에서 네. 인정한 것은 뭐 깨끗이 자동으로 자동으로 건조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광고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과실이 있다고 해서 일단은 1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네. LG전자의 지금 보면은 조정안 자체가 소비자들이 주장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거나 건조기에서 악취가 난다고 인정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 LG전자는 건조기가 이상이 있다고 하는 그 가정을 방문을 해서 무상 수리도 해주고 무상 수리를 했는데도 또 똑같은 일이 또 발생을 했고 이런 것이 계속 문제가 됐단 말이죠. 소비자들의 주장은 여전히 근거가 없다. 다만 소비자의 불편을 고려해서 나온 위자료 결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LG전자 측에서는 자신의 건조기에서 악취가 난다는 것을 지금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의 이런 잘못은 이런 주장은 또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 곰팡이와 악취 때문에 질병이 생겼다라는 것도 당연히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건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좀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한번 해보죠. 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건조기에? 예. 지금 건조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콘덴서 자동 세척 기능이 지금 미흡해서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동 세척에 활용된 응축수가
지금 다 배출이 돼야 되는데 예. 이게 제품 안에 남아 있어서 곰팡이나 악취가 발생한다는 게 두 번째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247명의 소비자들이 지금 이게 처음에 LG전자가 광고할 때 자동 세척 기능을 굉장히 강조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했는데 이 두 문제가 계속 발생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환불을 요구했고 조정위에 집단 조정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반면에 LG전자는 이 문제가 나오고 나서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잔류 응축수 및 콘덴서 녹이 드럼 내 의류에 유입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반박을 한 바 있습니다. 예. 네. 자, LG 건조기 콘덴서 자동 세척 기능이 미흡해서 먼지가 계속 쌓이고 자동 세척에 활용된 응축수가 배출되지 않아 곰팡이 및 악취가 네. 발생한다. 네. 이러면 밖에다 걸어서 말리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악취도 나고 곰팡이도 네. 생기고. 네. 알겠습니다. 네. LG전자 초기 대응이 좀 미흡했다. 그리고 네. 조정에 들어가서 네. 7월인가요? 그때 처음 그 조정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네. 계속 미뤄졌었죠. 네. LG는 어떤 속사정이 있었습니까? 네, 이번 논란에 대해서 LG전자 초기 대응이 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가 지금 소비자들 사이에서 지금 콘덴서 자동 세척 기능이 미흡했다고 지금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이미. 예. 네, 이 상황에서 LG전자가 처음에 지금 제품 구입 후 10년간 무상 보증을 밝히면서 보증 기간 내 불편함을 느끼는 고객에 한해서 지금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처음에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게 예. 고장이 났을 때만 지금 소비자들에게 이걸 고쳐주겠다는 의미여서 약간 그 당시에 약간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소비자들에게.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후에 소비자원을 통해서 엄청난 지금 신고를 접수를 많이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소비자원은 이제서야 중재에 나섰고 LG전자에 지금 먼지가 쌓이는 현상이라든가 잔존수가 남아있는 현상 이런 거에 대해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예. 네, 이에 대해서 LG전자가 8월에 그래서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된 건조기 145만 대의 부품을 개선된 거로 무상 교체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LG전자 입장에서 무상 보증 입장을 밝혔고 처음에 초기에 그리고 보증 기간 내에 불편함을 느끼는 고객의 경우라고 했습니다. 네. 혹시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LG 건조기가 몇 대 생산이 됐고 몇 대 팔렸는지 혹시 통계를 확인했습니까? 예, 지금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된 지금 LG 건조기는 네. 145만 대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45만 대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전체 같은 기종을 구입한 사람이 그럼 145만 명이라는 얘기도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247명 분쟁 조정을 한 소비자들 외에 아까 그 커뮤니티에 또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 하고 있는 그런 피해 소비자들이 있고 네. 이렇게 되면 145만 대 자체가 전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처음부터 리콜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네. 글쎄요. 지금 10만 원으로 조정이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LG 측에서 예견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의 취재 과정에서 저희가 언급해드린 바가 또 있었습니다. 자, 김 기자가 볼 때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겠습니까? 네, 이번 조정안 같은 경우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이 조정안을 받아들인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전자도 이번 조정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네. 마찬가지로 소비자도 마찬가지로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걸 봐서는 지금 조정안을 쉽게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따라서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비자 관련 소송을 많이 다루고 있는 오영중 변호사와 전화가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영중 변호사입니다.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서도 오 변호사님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한번 전화로 출연을 해서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지요. 결과가 그렇습니다. 예. 결과가 나왔는데 악취 곰팡이 발생으로 논란에 휩싼 이 LG 건조기. 일단은 한국 소비자원도 LG전자 건조기의 흠결을 인정했군요.
예, 일부 험결을 인정했다는 정도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능의 어떤 전면적 결함 인정을 가지 않고 광고와 연계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 성능에 대해서 광고를 믿고 구입했는데 그 광고 수준에 못 미친다는 정도로 아주 그 절충안을 선택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즉 소비자들은 아예 전액 환급을 요구했는데 소비자는 한 10만 원 정도 위자료로 마무리하려고 조정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조정에 이르게 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 광고가 실제와 다르다. 이것은 허위 네, 광고로 그렇습니다.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중대안을 보면 완전 허위 광고보다는 약간 과장됐다 이렇게 실제 성능보다 좀 과장됐다 이렇게 보고 전면적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허위 광고로는 소비자원이 판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위자료는 10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 적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당히 부적절하죠. 지금 소비자들이 이렇게까지 247명이 분쟁 조정을 했지만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0만 대 팔렸는데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는 피해자들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이 건조기라는 기능 자체가 바로 자동 세척, 그다음에 청결하고 원활한 건조 기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전면 본질적 기능이 훼손됐는데 어떻게 이제 위자료 10만 원으로 보상이 되겠습니까? 그동안 소비자들이 겪어온 불편에 비하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봐야 되죠. 예. 저희가 취재를 계속하면서 그 건조기 흠결 때문에 피해 소비자들 중에는 피부 질환도 생겼다. 이런 확인 보도를 드린 적도 있었지요. 하지만 이 소비자보호원 그 중재 조정문에서는 이 인과관계가 확인이 어렵다. 이렇게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일단 좀 그 소비자원이 의학적 판단이 관련돼 있어서 한 발 물러선 측면이 있지 않나 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바로 이제 확대된 손해라고 하는데 이게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됩니다. 그럼 3배 배상 제도가 지금 도입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의학적 판단까지 소비자원이 판단해버리고 인정했다면 사건이 몰고 올 파장이 상당히 컸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소비자원이 좀 피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그냥 판단하지 않은 것, 뭐 없다 이렇게 이제 좀 판단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결과만 보면 사실상 LG전자 측의 주장대로 조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러니까 소비자들에 대한 뭐 배려다 이런 차원에서 위자료 결정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피해 소비자들 상당수는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 향후에 어떻게 전망될 것으로 보십니까? 향후에 어떻게 파장이 일 것으로 보십니까? 만약 이런 문제가 미국 같은데 만약에 발생했으면 전부 리콜하지 않으면 상당히 그에게 집단 소비자 소송을 당하고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태로 발전했을 텐데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 국내 소비자원이 뭐 광고 문제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실제로 LG로서는 이게 전면적 결함 인정 부분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인 부분도 피했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선방했다 이렇게 보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 정도 결함이 있으면 건조기의 어떤 자동 세척 기능이나 청결, 원하는 건조 이게 인정 안 되면 제품 구매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집단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실제로 LG 측이 과실 추정됩니다. 제조물 책임법상.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 사실을 LG전자가 입증해야 되는데 그리고 만약에 있던 과실이 입증되면 바로 3배 배상 제도가 또 적용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전면적으로 만약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LG로서는 이거 소송에서 법정에서 방어하기 매우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소비자들도 만약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적극적으로 다툰다면 상당히 성공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피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소송이 있고 그 제조물 책임법상 과실이 인정된다라는 주장과 함께 그렇게 해서 보면은 지금 허위 광고나 질병 발생 그리고 그 외에 이 배상액의 적정성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장을 하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직 집단 소송이 제한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지금 이런 경우에는 집단 소송이라는 것이 직접 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입법 과정에서 소비자 단체에서 꾸준히 주장해왔지만 미국과 같은 전면적인 소비자 집단 소송은 아직 진행되지 않지만 예. 일종의 이제 뭐 간접적인 활용이죠. 이제 소비자 단체를 통해서 모여서 네. 공고인단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소송을 제기해서 만약에 이제 그 과실과 손해배상 어느 정도 법원으로 인정되면 나머지 소송을 제기 안 했던 소비자들에게 보상하지 않을 수 없죠. LG전자 같은 대기업에서는. 결과적으로 소비자 권리 구제는 일부 소비자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전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클리어하게 선명하게 해설을 좀 해주셨군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 법무법인 세광의 오영중 변호사였습니다. 김 기자, LG에서는 그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또 그 단계를 마련하고 있을까요? 일단 더 밝힌 내용은 없고요. 일단 조정안을 나오고 나서 네. 검토를 하고 나서 이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소비자들이 단체로 소송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안이 진행되는 대로 또 발빠르게 보도를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예,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5G 시대를 주도하면서 3G와 LTE 요금제 서비스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기존의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던 서비스를 대폭 줄이고 있어서 사실상 5G 서비스를 강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진 기자입니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3G와 LTE 요금제 간소화에 나섭니다. KT는 다음 달 1일, SK텔레콤은 다음 달 6일부터 3G와 LTE 일부 요금제의 신규 가입을 중단합니다. LG유플러스도 연내 요금제 개편에 나섭니다. 복잡한 요금 체계를 개편해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사업적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 통사들이 5G 통신에 주력하면서 기존 3G와 LTE 고객의 선택권을 좁히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개편에 포함되는 요금제 가운데 혜택이 커 선호도가 높은 요금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령 SK텔레콤 고객들은 티끼리 온가족 할인 프로그램, 할인 가능 요금제를 통해 가족의 이용기간 합계에 따라 월 요금을 할인받았지만 다음 달 6일부터는 관련 요금제에 신규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마케팅도 5G 고객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5G 고객 전용 멤버십을 제공하고 공시 지원금도 5G 폰에 쏟아집니다. 때문에 현장에서도 5G로 고객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5G로 통신세대 전이가 지속되면서 3G와 LTE 고객을 홀대하는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은입니다. 재테크 트렌드 김보선입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투자해본 경험 있으신가요? 코넥스 시장은 중소,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지난 2013년 7월에 만들어진 시장인데요. 올해로 벌써 6년을 맞았고요. 이러한 코넥스 기업을 위한 코넥스 협회가 최근 출범 5주년을 맞아서 포럼을 열었습니다. 바로 어제 진행된 포럼 현장의 모습 담아왔고요. 코넥스 시장의 투자 포인트들 함께 재테크 트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넥스는 비상장에서 코넥스로 상장한 뒤에 코스닥, 코스피로 이어지는 이른바 성장 사다리 역할을 위한 기초 시장으로서 만들어졌습니다. 시장 거래 현황은 어떨까요? 올해 지난달 10월 말 기준의 거래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5조 4천억 원 규모이고요.
51개 기업이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하루 평균 한 20억 3천만 원 정도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한 3개월 정도의 추이를 보시면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3개월 사이 좀 줄었죠. 지금 현재 5조 4천억 원 규모를 기록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는 부분이 이제 거래 대금이 되겠는데 지난 9월에 좀 반짝 상승을 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일평균 25억 원 넘지 않는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1위 기업 같은 경우는 툴젠입니다. 10월 기준으로 시총 3,909억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기업 역시 거래 대금도 1위를 기록하고 있네요. 10월 기준 53억 원이 거래가 됐습니다. 시총 2위 같은 경우는 노브 메타파마 3,607억 원이고요. MS컴퍼니 3,502억 원, 지노맨 컴퍼니 2,650억 원 정도, 카이노스메드가 2,060억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과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툴젠 같은 경우는 유전자 교정기술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고요. 2위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당뇨병 치료제 개발업체 노브 메타파마가 되겠습니다. 코넥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출범한 지 6년이 지났지만 거래가 크게 활성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앞으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좋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과제들은 뭐가 있을까요? 포럼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개별 회사의 그런 구조 위험이라든지 또는 회사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로부터 문제들이 스스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져가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신생기업 중소기업을 모아서 지주 회사의 역할을 할 인재상한학교를 설립하고 신생 중소기업에게 인재를 제공하고 또 신생 중소기업은 창업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회사를 한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스톡옵션과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고 이렇게 벤처 캐피탈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영 노하우, 기술, 마케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스톡옵션을 제공한다는 것이 단지 인재를 유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또 경영자금을 얻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일거양득의 전략이다. 만약에 외국과 같이 차등 의결권이 허용이 된다면 그래서 한 주를 갖고 있더라도 뭐 10주, 100주의 그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경영진의 입장에서 또 대주주의 입장에서 소유권을 어느 정도 포기해도 괜찮겠다. 경영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스톡옵션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차등 의결권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차등 의결권을 통해서 오너가 의결권을 더 갖고 또 직원의 현금흐름권을 오너와 공유해서 기업을 위해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넥스 협회 회원자들이 코스닥에 이렇게 좀 너무 연연하지 않고 조금 더 큰 시장으로 눈을 돌려서 우리가 인재도 채용하고 또 주식도 발행하고 하는 그런 좀 더 원대한 꿈을 가져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현재까지 코넥스에서 상위 시장인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완료한 기업은 50곳이 배출이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8곳이 이전 상장을 완료했고 계획하고 있는 곳까지 합하면 역대 최고로 많이 배출됐던 지난해 12곳을 넘길 것이라는 기대감도 형성돼 있습니다. 이전 상장을 앞둔 기업들 현황입니다. 미디어젠이 지난 5일 그리고 자비스가 15일에 각각 기술 특례와 스펙 합병을 통해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 완료했고요. 한국 BNC가 12월 3일 그리고 IL사이언스가 12월 27일, 소프트캠프가 12월 30일에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한 기업이 상위 시장으로 이전을 할 경우에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또 기업 입장에서는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할 때 심사받을 수 있는 항목 중에서 기업 계속성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코넥스 시장의 거래 세율은 0.1%인데요. 지난 6월에 증권 거래 세율 인하 때 가장 큰 폭으로 인하가 됐습니다. 세율로만 보면 0.25%가 적용되고 있는 코스닥이라든지 KOTX 시장보다는 낮고요. 코스피 0.1%와 같습니다.
자, 이렇듯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은 곳이 바로 이 코넥스 시장입니다. 코넥스에 개인들이 투자를 하려면 기본 예탁금 3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한데요. 투자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기존에 1억 원이던 이 예탁금 한도를 지난 4월부터 3천만 원으로 낮춘 거긴 한데요. 이 예탁금은 여전히 일종의 제약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 인하가 되거나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시장 유동성이 더 활발해지고 개인들의 참여가 더 활발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트렌드 김보선입니다. 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째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청와대 분수 앞에서 국회로 자리를 옮겼다가 오늘 새벽 3시쯤에 다시 청와대 분수 앞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농성 이유는 일단 패스트트랙과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소미아와 연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 등으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황 대표 추측근 외에는 단식 농성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져 당내에서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김현의 현금정치에서 황 대표의 속내를 알아보겠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황 대표는 글쎄요. 지금 뭐 최고위원회도 지금 그 분수대앞 청와대 분수앞 광장에서 하고 계신데 이 농성에 하셨다고 하는데 농성의 진짜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보면 이제 야당 시절에 야당 대표가 농성 또는 단식한 경우가 종종 있어 왔는데요. 예. 저희가 정세균 대표가 단식했을 때는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를 그랬죠. 방어하기 위해서 단식을 한 일주일가량 했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가 그 당시 이제 그때는 야인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 대선에서 패배하고 1년 정도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사죄의 뜻으로 좀 조용한 행보를 하다가 2014년도 세월호 때 유민 아빠가 단식을 아마 37일째 하고 있을 때 목숨 건 단식을 막아야겠다, 중단시켜야 되겠다는 목표 아래 한 열흘 가량 단식을 광화문에서 노숙 단식을 하셨고요. 그리고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훨씬 이전에 이제 지방자치 관철을 위해서 김대중 총재가 단식을 하고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군사 독재가 연장되는 걸 반대하기 위해서 김영삼 전 총재가 이제 단식했던 거죠.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 공수처법 처리와 그다음에 선거구제법 처리는 정치권의 몫이거든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물론 공수처를 설치해야 된다는 건 대통령 공약 사항이긴 하지만 국회가 협의하고 논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금 방위비 분담 문제 때문에 지금 방미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이걸 막기 위해서 단식을 한다? 예를 들어서 선거법과 공수처 처리를 막기 위해서 단식을 한다 그러면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거죠. 이건 독재적 발상입니다. 외려 이분이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 단식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제대로 받을 리가 만무한 것이고요. 지금 외려 불법 행위 때문에 검찰에 고발된 국회의원들이 조사를 안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조사를 못 받게 하고 있는 거. 이것도 굉장히 몰상식한 행위이고요. 그래서 지금 황교안 대표가 왜 단식을 하지라고 볼 때 최근에 김세윤 의원이 당대표 물러나고 당을 새롭게 짓지 않으면 총선 패배가 눈에 보인다라는 그 말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지금 단식을 하는 거다라고 봐야겠죠. 김세현 의원이 자유한국당은 좀비당이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 그다음에 나경원 대표 모두 물러나서 새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일을 했을 때 황 대표가 답변을 했죠. 총선에서 패배하면 물러나겠다.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물러나야 한다는 건데
총선에서 패하면은 물러나겠다. 그때부터 좀 황 대표에 대한 리더십이 아주 좀 본격적으로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내에서 해야 될과 그다음에 당 대표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분은 좀 극약 처방을 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한 행위가 우선되다 보니까 자꾸 뭐 트럼펫을 연주한다는 것을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삭발을 통해서 조국 장관을 물러나게 했던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표창장하고 상품권 주고 그다음에 그 막말 그리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소위 중도층이 떠나는 거고요. 예. 보수층도 좀 실망하게 되는 요인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 어쨌든 총선에 지면 물러나겠다라는 얘기보다 지금은 당대표로서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다. 예를 들어 본인이 뭐 비례대표로 뭐 몇 번을 해서 예. 배수진을 치겠다. 그렇죠. 내지는 뭐 험지에 출마해서 전체적으로 당을 이끌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생뚱맞게 총선 패배하면 물러나겠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답하는 걸 보면서 참모들, 그러니까 이번에 단식 들어갈 때도 아주 최측근을 제외하고는 몰랐다고 하고 다들 지금 수근수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분이 공적인 대표가 공식적으로 의논하지 않고 그냥 돌출적으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비선 라인이 있다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의 경우는 당대표가 단식을 할 경우에 국회에서 단식을 하거나 국회의 의제를 놓고 단식을 할 경우는 충분한 수기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싸울 건지 여당과 어떻게 이 문제를 맞닥뜨려서 할 건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게 대표의 단식, 그렇습니다. 뭐 대표의 정치적 행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농성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총선에 패배하면 물러나겠다고 얘기하고 지소미아 반대. 예. 그러면 이거는 일본의 경제 침략이 잘 됐다는 것을 이꼬로 하다는 건지 예.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 대통령께서 19일 날 국민과의 대화에 나와서 이 지소미아의 종료의 책임은 일본의 부당한 경제 침략에 있다고 분명 정리를 한 상황에서 국민들도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게 된 상황이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패스트트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고 국회 안에서 종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청와대 안에 청와대 분수 앞 광장 여기가 청와대에서 100m 안쪽에 들어가죠. 그럼 집시법 위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아니요, 하는 뭐 이제 모양입니다. 농성하는 거는 거기 100m 거리까지는 아마 가능할 거예요. 예.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다만 지금 이제 정강훈 목사가 그 앞에서 지금 그러니까 뭔가 연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하는 그런. 근데 형식입니다. 이분의 발언이 대통령 뭐 하야해야 된다, 뭐 대통령을 어찌해야 된다, 그래서 그건 극단적인 발언을 해서 눈살을 찌푸리는 분인데 이분하고 자꾸 가까워지는 거죠. 한교안 대표가. 예. 그러면 국민들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거고요. 지소미아 반대다. 내지는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마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주장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토착개구라는 자유한국당의 그런 다수의 정치인들이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본의 이익에 편승하거나 일본 정부를 두둔하거나 원인 제공을 했던 일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계속 일본을 방어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근본적 한계, 본질, 태도인데요. 결국 국민들이 그 소재 부품을 국산화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라고 박수를 보내고 있는 거고,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응하면서 국산화 비율을 높여 나가는 것. 외려 일본이 지금 당황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유한국당이 일본 정부, 아베 정부의 입장을 방어한다는 것은 예. 국민 정서와 전혀 맞지 않은 그런 행위다라는 점에서 예. 지금 특히 청와대 앞에서 이렇게 그 단식을 하고 또 뭐 세신가의 당직자가 와서 지키고 뭐 그런 지침이 또 내려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지침도 좀 황당하기 이를 데 없고요. 예. 결국은 지난번에 패스트트랙을
상정할 때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야당 대표들이 단식 농성을 했던 거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토록 했던 겁니다. 2018년 12월 15일 날. 예. 그때 나경원 원내대표도 합의문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 국회의원 숫자를 10%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당론을 만들어 놓고 예. 거의 지금 사보타지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의해놓고 합의 정신을 온데간데 없애는 게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이 야당에 대해서 특히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보고 지켜보고 있는지는 한교안 대표가 좀 알아야 되는데 예. 예, 너무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원내대표와 대표가 서로 맞지 않는다. 경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언급하신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우리공화당하고는 어떤 관계로 판단하고 계세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공화당하고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보니까 집회에 참여하는 분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더 그 전광훈 목사 집회에 나와서 마이크로 얘기하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 소속이 없는 분도 또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근데 1박 2일 농성할 때 한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석했죠, 최근에. 네. 그리고 장소를 국회에서 공수처법하고 선거법 개정을 반대한다면 국회에서 농성을 하는 게 네. 맞죠. 그걸 저지하기 위함이라면. 역대의 그 야당 대표들이 청와대에 가서 한 적은 없었더군요. 청와대 앞에 항의 방문은 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세월호 농성은 특별법을 대통령이 차일피 미룰 때 저희 당이 농성은 아니고요. 청와대 항의 방문, 예. 그다음에 청와대 정무수석을 면담하려고 했었는데 물론 면담을 못하고 철수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야당 대표가 직접 단식 농성을 진두지휘한 것은 제 기억에는 없고요. 예전에 이제 지금은 해산된 통진당, 예. 그다음에 이제 정의당 그리고 부분적으로 의원들이 농성에 동참했던 경우는 있습니다. 네. 세월호 때 그 유가족들이 단식 농성할 때 거기에 동참한 경우는 있어도 그렇군요. 지금처럼 공수처법 처리를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한때는 80%까지 높았고 예. 최근에도 60%대까지 공수처법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여론이고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처리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높은 상황이고 여야 사당이 합의해서 지금 선진화법으로 상정되어 있는 법인데 이거를 무력화시키겠다고 단식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 본인도 밝혔기 때문에 일단은 황교안 대표와 정광훈 목사는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교집합이 있긴 한데 황 대표와 정광훈 목사 그리고 정광훈 목사와 우리공화당, 황 대표와 우리공화당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참 궁금하군요. 근데 이제 황 대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얼마 전에 대통령 모친이 이렇게 소천하셨을 때 예. 그때 홍문정 우리공화당 대표가 아셨죠? 갔을 때 예. 대통령하고 만났었지 않습니까? 그때 홍문정 대표의 발언을 보면 이제 배려에 감사드린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얘기는 뒤집어 보면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된 거고요. 그렇죠. 그때 좀 선처의 차원으로 의자와 그 탁자를 좀 넣어달라, 허리가 좀 불편하니까. 근데 그 안 넣어줘서 섭섭하다는 것을 그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가 얘기를 한 거고, 예. 그 다음에 503 수감번호를 모른다고 한교안 대표가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이제 그 좀 안 좋았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우리공화당하고 합쳐야 된다라는 현실적인 건 있는데 우리공화당하고 합치려면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예. 그 세력이 주장하는 거는 유승민 전 대표 안 된다 또는 내지는 반박 세력 안 된다라는 것을 선제적 조건으로 내걸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공화당이. 그러니까 우리공화당의 주장이 그런 백지 상태에서 당대당 통합을 하느냐 그러면은 좀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전제가 붙는다라면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전
대표였던 유승민 의원도 세 가지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예. 탄핵에 대한 강을 넘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혁 보수로 가야 되는 거고, 헌집 허물고 새 집 지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당대당 통합이 아니고 해체 후 예. 재집결. 같이 모이자는 의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김세현 의원의 주장과 일맥상통할 수도 있는 거죠. 김세현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들이 예. 모여서 하는 건 변혁과 뭘까요? 예. 변혁과 개혁. 그러니까 그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교안 대표는 우리가 이기려면 모여야 된다. 개혁 세력이 보수 세력이 모여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레토릭인데요. 사실은 물밑에서 뭔가 만나는 것이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때 대표의 입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작업이 공식적으로 진행된다는 느낌은 못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법하고 선거구제법 처리가 12월 3일, 그러니까 시한이 지금 못 박혀 있는 거고 11월 27일 날 법안이 또 이제 국회 본회의에 이제 상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막겠다고 얘기하는 건 이걸 막겠다 그러면서 또 보수 통합을 하겠다.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저희가 이제 148석이면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저희가 129석, 그다음 무소속, 정의당, 그다음에 정동영 민평당, 예. 그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온 한 10여 명, 예. 그러니까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했던 의원들을 다 엮으면 150석이 넘어간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민들의 여망을 마지막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고 가야 되는 건데 그거하고 또 이해 충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보수 통합 또는 보수 세력의 결집 단결 이것이 그 이후에 라야지만 좀 가닥이 잡히는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겠다라는 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위 문제를 죄송합니다. 방위비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죠. 이해훈 정보위원장이 해리 해리슨 주한 미국 대사 관저로 불려간 게 맞겠죠? 불려갔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뭐 만나자고 했겠죠. 예. 근데 지금 정치권이나 국회에서는 이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좀 가도하다. 가도해도 너무나 가도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좀 상식적이지가 않은 거죠. 예. 그리고 주변국의 부담까지 우리가 져야 되는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선거용으로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을 좀 대변하는 측면이 없잖아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작전 지휘권을 가져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데 예. 국방을 안보를 보다 튼튼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미국과 좀 이렇게 대등한 위치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그렇지만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해 나갈 거라고 보고요. 예. 끌려다니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예. 한 30초 남았는데 제가 듣고 싶은 얘기를 조금 더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대응이 없는 겁니까? 예를 들면 굉장히 무례하고 이례적인 그런 외교 결례인데 결의문을 채택하는 걸 지금 자유한국당이 안 하고 있는 거죠. 결의문조차 안 합니까? 네. 원래는 항의 방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입장문을 내는 거고 그 입장문이 나가서 우리 국회도 어쨌든 예산 편성은 정부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예. 이런 방위 분담을 이 부당하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줄 수 없다. 그 돈을 예. 줄 수 없다라고 결정하는 거는 국회 아닙니까? 네. 그럼 국회 차원에서 합의를 통한 결정문이 나와주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이해훈 의원 같은 경우는 바른미래당 출신이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에서 좀 주도적으로 할 만도 한데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안 갔어야죠. 만약에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면 조미 대사가 부르면 갑니까? 그렇죠. 저는 그거는, 그거부터 좀 예. 어색하다라고 봅니다. 예, 일단 상황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미국도 협상하다가 돌연 박차고 일어나고 일본도 박차고 일어나고 상당히 좀 국민들의 심경이 지금 어떠실까 걱정이 됩니다.
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정도로 해서 준비를 한 걸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있는데 부총장님께서 각별히 그 건강에 좀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뉴스리듬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